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교재 223페이지죠. 물건의 변동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변동, 물건의 변동은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걸 변동이라고 한다.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있죠. 우리 총칙할 때, 권리의 변동할 때,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권리 중에서 물권이고요. 채권에 가면 뭐 채권의 변동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의의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요. 그럼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뭔가가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변동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총칙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나오네요. 이 원인은 둘 중에 하나겠네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 그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칙에는 법률행위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권 쪽에는 그거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내용은 들어갔고, 그럼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될 때 그 물권이 동산인 경우와 부동산인 경우를 나누자는 얘기예요. 부동산인 경우에. 동산인 경우에는 우리 물권 총론할 때 동산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인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186조에 있는 거예요. 민법제 186조에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원인이 뭐일 때요? 법률 행위일 때.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것만 등기하는 거고요. 그럼 동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동산은요. 민법제 188조부터 적용이 돼요. 188조부터 190조 사이에 인도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그 인도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인도 방법 네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 공인 중개사는 부동산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와도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 선의취득과 관련된 내용도 선의취득도 우리 시험에 원래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31회 동안 시험 보면서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 한 15회 정도까지 그 두 문제 정도가 나왔고 17회 때인가 한 문제 나왔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내용만 시험에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지 받아보시면요. 그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갖고 나오기 때문에 동사는 우리 요 정도만 인도함으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도는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점유 개정이 있다. 자, 이거 적지 마시라고요. 그냥 있다만 알아두시면 두시고 넘어가자.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거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부동산에 관한 것만 내용이 있어요. 187조에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아닌 기타 법률 규정 등에 의할 때는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건을 취득할 때는요.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하지만 그 취득해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물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다만 처분 시에는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처분 시에는 등기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라고 할 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 시만 등기하라고 그랬다. 그럼 도대체 어떤 권리들이냐? 법률 규정에 있는 것 중에서 187조에 이렇게 몇 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럼 187조에 어떤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경매에 의할 때라고 하는 거고요. 공용징수인데 공용징수는 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을 우리는 공용징수다라고 하는데 실제 판례는 수용 절차가 개시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실제 판례는 공용징수 절차가 제기가 되고 이건 행정법상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는 수용 절차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죠. 상속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을 승계할 때, 그 다음에 판결이죠. 판결에 의할 때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경매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이 될 땐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냐? 경락인이 경락을 받고 난 다음에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란 얘기죠. 경락대금 완납 시 그 물건 변동에 효력이 생긴다. 그럼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요. 수용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상금이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한 때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시기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한 시기에 그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상속의 경우에는요. 피상속인 즉 재산을 가진 어르신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사망 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거 판결이죠. 이 판결의 종류는 이쪽으로 쭉 뽑아가지고 갈게요. 이 판결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그 판결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상 판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은 권리관계 주 내용이 누구고 누가 권리 의무자고 누가 권리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정해주는 걸 형성 판결이라고 해보래요.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이 있죠. 확인 판결. 여기서 확인 판결은 채권관계 부존재 확인 또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뭐 이런 겁니다. 혈연관계 부존재 확인 그 다음에 상속권 뭐 부존재 확인 또는 존재 확인 이런 확인 판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이 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매수인이 소송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 그래서 법원에서 이행해 줘라라고 판결하게 되면 그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안 해준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그냥 혼자 가서 바로 그냥 등기 청구해 버릴 수 있어요. 판결문만 가지고 등기 청구해 버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이행 판결인데 여기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그런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형성 판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공유물의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확인 판결 그다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건 공유관계에서 한 번 더 볼 것이고 판결의 종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이행 판결인 거예요. 시험에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187조에서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라고 할 때 그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지만 실제 시험에는 이게 더 많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그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라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속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 매수인은 그 판결문 가지고 혼자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지 판결문만 가지고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행 판결에 관한 사례까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책으로 한번 가면 223페이지에 물권 변동이 뭐냐?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 거고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 발생은 처음에 물건을 원시 취득하면 되는 거죠. 건물 같은 거 신축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발생, 뭐 절대적 취득, 상대적 취득 중에서 우리 원시 취득이 있었어요. 우리 물권 총칙, 민법 총칙 처음에 할 때 원시 취득의 내용을 제가 시그러고 암기시킨 게 있는데 그걸 하셔야 되지 이건 할 필요 없고요. 자,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다 특별히 여기서 볼 건 없고요. 넘겨보시면 그 원인은 법률 행위가 하나 있고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법률 규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물권 변동이 되면 공시해야 된다.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공시는 뒤에서 보시자고요. 등기라고 하는 거, 인도라고 하는 건 뒤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물권 총론 처음에 할 때 했죠. 예, 공시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물권이 변동이 되면 그 물권 변동 사항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해라라고 하는 게 공시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그 공시 방법은 등기가 있고 인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성립요건주의, 뭐 독법주의, 의사주의, 뭐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다. 이 독법은 독일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건 의사주의라고 하는 건 불법은
프랑스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법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그 독일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이 많이 발달한 나라고, 프랑스는요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채권법이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거기 성립요건주의다 또는 대항요건주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잃어버리셔도 관계는 없는데 한 번만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성립요건주의다라고 하는 건요, 이 절차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날 이행을 해줬다. 이행을 해줬다라고 하는 건 뭐 해줬다는 얘기죠? 등기해줬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동산 같으면 인도해줬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행까지 했다. 자, 그래, 이때 성립요건주의다라고 하는 거는요, 등기가 어떤 효력을 갖느냐는 얘기죠. 등기에 어떤 효력을 부여할 것이냐, 즉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등기는 권리의 성립요건이다. 등기라고 하는 건 물권이 변동이 될 때 을의 권리가 성립하는 요건이 등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립요건주의에 의하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립요건주의는 형식이다라고 해서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췄을 때 물권이 변동이 된다. 그러니까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란 얘기죠? 예, 등기했을 때 물권을 취득도 하는 것이고, 등기했을 때 취득한 물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다라고 하는 건요, 당사자가 물권을 변동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때 물권이 변동이 된다. 이 의사에 의해서, 물권 변동 시점은 의사에 의해서 바로 물권이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는 어떤 요건이냐는 얘기죠. 등기는 대항요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주의에 의하면 물권을 변동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일단은 물권이 변동이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는 시점은 요 시점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그 취득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립요건주의고요. 의사주의는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이 시점인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점은 뭐다? 등기를 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정확하게 등기의 효력을 얘기할 때 등기는 성립요건에 불과하다, 아니다,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들은 걸로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을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해야 그 매수인이 물권도 취득이 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립요건주의에서 나왔다, 형식주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등기는 권리의 성립요건이다. 등기는 권리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인데, 우리 민법 이걸 취하고 있어요. 형식주의다라고 하는 것과 의사주의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물권 변동이 된다. 아닙니다. 의사만 있어도 물권 변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 장점 단점까지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뭐가 장점이에요? 물권 변동 시점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점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좀 거래 안정성을 깨할 수 있고요. 여기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 개인적 자유주의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다라고 하는데, 거래 안전은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다, 어떤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법은 이걸 취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들은 걸로 그냥 한번 들었다, 어렴풋이 들었고, 우리는 그냥 이거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도 발생하고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 공신의 원칙도 이거 이론적인 거 너무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공신의 원칙은 등기가 무효인데 그 무효 등기를 진짜 등기라고 믿었던 사람도 보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우리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안 된다. 우리 첫 시간에, 물권법 첫 시간에 했던 거,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비록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인도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시험에 등장할 거 아니고, 공시법이면 모를까? 우리 시험에 등장할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물권행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물권행위가 뭐냐는 얘기예요.
물권행위는 우리 총칙할 때 이미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한 거예요. 갑소유에 이런 부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행기에 이행을 해주는 행위가 있겠죠. 그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7월 1일 날 체결했고 8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하는 이날 갑은 이런 약속을 했죠. 8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목적물을 인도해 줄게. 이런 동그란 건가요? 이런 약속을 했을 테고 을은 이날이 되면 내가 매매대금을 주겠다. 이건 뭐 2억이었다라고 하면 2억의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8월 1일자로 내가 이런 채무를 이행해 주겠다. 8월 1일자로 내가 2억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행위고 이 행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해서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권을 변동시키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행위냐? 8월 1일자로 이행해 주기로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채권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행위. 그러면 어떤 행위가 원인된 행위냐? 채권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물권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임대차를 해주기로 했다. 그럼 임대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채권행위의 내용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그럼 저당권만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물권행위는 독자성이 있는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권행위는 독자성이 없어요.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독자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성이 없다, 비독자성을 띠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 혹시 갑이나 을이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그 전자가 뭐가 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행을 해줬다는 거죠. 이행을 해줘서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거 이제 소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렸다 또는 해제해버렸다.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물권행위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 취소하면 이거는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물권법 쪽을 공부하면서 바이블과 비슷해요. 바이블은 너무했다. 이게 뭐 빗댈 걸 빗대죠. 하여튼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럼 이건 별도로 건드릴 필요도 없이 무조건 그냥 무효가 된다. 소멸해버린다. 그래서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하고 이 소유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도 말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때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이 물권행위는 독자성이 없는 행위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똑같이 끌려다닙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유인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이론적인 걸 많이 놓아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냥 한번 듣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물권행위도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그리고 그걸 뭐 유인성, 뭐 비독자성, 독자성이 없다 그러면 비독자성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객관식 공부하는 거니까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사례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경우에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동 복귀. 그래서 자동 복귀하게 되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고 등기만 갖추고 있는데 그 등기는 그럼 무효등기가 돼버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이 무효등기 말소도 청구해버릴 수 있다. 그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29페이지에 있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무인성이냐라고 하는 거 너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써놨는데요. 이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 하나입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적인 내용은 물권행위는 비독자적인 행위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같이 종료되는 무인성을 띈다. 자, 이런 정도고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230페이지에 또 유인성을 띈다죠. 유인성. 물권행위는 유인성을 띈다. 그래서 230페이지 잠깐 보면은요. 밑에 부분에 학설이 있죠. 학설. 학설에 무인성과 유인성 얘기할 때 두 번째 줄 판례와 소수설은 유인소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거 한 줄입니다. 자, 또 뭐 오른쪽에 보면 무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인성을 띠는 경우 전혀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3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물권 변동 있죠. 부동산 물권 변동. 그 부동산 물권 변동은 원인이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동산도 여기 포함은 되어 있지만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 밖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233페이지에 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뭐라고 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법률 규정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냥 암기하기 쉽게 우리는 경수, 상판, 그 다음에 기타 있어요. 기타는 우리 취득시효에 하나가 있거든요. 뭐 기타까지 여기서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이렇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187조의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187조는 물권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으나 취득 이외에 변경과 소멸 등 물권 변동이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자,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게 되면 그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러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당연히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상실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4페이지 보면 187조의 적용 범위 그래서요. 상속 그렇습니다. 상속은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리고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도 포괄유증이다. 이거 가족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회사의 합병 이건 상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따만 알아두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이걸 뭐요? 수용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맨 밑에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수용기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협의 수용은 협의로 정한 시기, 재결 수용은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수용기일이다 라고 하는데 협의도 협의한 날 뭐 줘야 돼요? 협의한 날 당연히 보상금 줘야 나가지 협의한 날 보상금 안 주는데 그 수용당한 사람이 나갈 리는 없습니다. 둘 다 보상금 지급한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결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이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행 판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데 예컨대 공유물 분할 판결, 사회행위 취소 판결 등의 소가 형성의 소다. 거기 또 말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사회행위 취소 판결은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회행위를 취소해라. 그럼 취소의 효력이 생겨서 현재 등기 명의자가 전 명의자의 등기만 말소되고 전 등기 명의자에게 명의만 넘어가는 거지 물권 자체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행위의 취소 즉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지만 반드시 재판상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그런 판결은 아니에요. 그런 형성 판결은 아니고 우리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형성 판결은 요거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재산의 분할 판결도 공유물이거든요. 같은 거고요. 그거 정도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매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줄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다라고 하는 거 인식하시면 되고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보니까 신축 나오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 복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요. 요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응용해갖고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해서 물권의 소멸, 이게 물권 총론 마지막 편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담보 물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은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무조건 소멸하는 거고요. 자, 용익 물권의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그
그다음에 소멸시효에 의한 용익물권 소멸. 그래,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20년에 걸립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법이 특별한 정책상의 이유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 그런데 거기 법이 정책상 이유로 했다 안 했다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물권 변동이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1번에 법정지상권 법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 법정저당권 법정, 법정대위 법정, 분할농지 상환완료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귀속재산 철회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건드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1번, 2번, 3번엔 다 뭐가 붙었어요? 법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히 안개하지 않아도 지문 속에서 법정 그러면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기억에 그 가에 있는 내용만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취득시효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245조 제1항을 보면은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다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맞는데 법률 규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법률 규정에 등기하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예외다. 그래서 이 법의 등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가 필요하다. 원래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법률 규정에 등기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런 거고요. 넘겨보시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판례가 지금 한 페이지 다 들어가 있죠. 그 237페이지 보세요. 187조 또는 186조가 문제되는 경우 그랬잖아요. 여기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다라고 했잖아요. 그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그럼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물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설, 그래서 유인설에 따라 결론이 달리한다. 이런 학설적인 거, 뭐 무인설 이런 걸 볼 필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면 판례는 유인설을 취한다. 맨 밑에 거기 네 번째 줄이죠. 그래서 이 경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물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재단법인 재산, 출연재산의 귀속이다라고 하는 거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